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초중학교 또 고등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또 우리 앞에 하나의 커다란 숙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가 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가 돼서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초중고 현장에 적용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알기 쉽게 그 개정 교육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특별히 귀한 분들을 모시고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동영상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또 지금까지 왔고 또 이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그 국민과 함께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박형조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과연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식으로 이거 국민과 함께하는 그 지향점이 개정교육과정 절차에 반영되어 왔을까요? 저희가 이 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 두 가지 큰 방향성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한 교육과정 개정의 어떤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해서 세계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다양한 이해가 충돌합니다. 이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서 다양한 과목의 어떤 시수가 또 서로 조정이 돼야 되고 이해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더 이상 이런 탑다운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현장 수용성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정 과정에서 바텀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바텀업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채널의 어떤 소통 방식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그런 큰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실제로 이번 과정에서 아마 이전에 어떠한 그 교육과정 개정보다도 더 많은 그런 다양한 방식의 그런 소통 채널을 저희가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이상수 실장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늘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방향이나 교과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그러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관련 교육 관련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또 정보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함과 동시에 특히 이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광범위하게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교육과정을 모든 학교, 11,000개의 학교에 미리 시안을 보내드려서 초등학교는 학년별 협의회라든가 또는 중고등학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만든 2022 교육과정의 시안에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전과는 달라진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컨셉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발전된 사회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우리 교육과정도 정말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을 만들 그 숙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것 같고 그 출발점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점에서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과 함께 한다는 그 지향점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됐고 또 어떤 식으로 의견을 또 수렴을 하셨고 또 쉽지 않으셨겠지만 조정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도 물론 그 다양한 방식의 어떤 포럼들은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그 전문가 그리고 비전문가, 일반인, 학부모 등을 다양한 어떤 그 의견 수합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한 방식의 의견 수합이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통한 그 의견 수합 방식을 통해서 상호 또 비교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고, 저희가 코로나라는 그런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문제가 터지면서 이런 소통에 큰 지장이 초래됐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대단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리의 제한을 오히려 넘어서서 가능해졌다라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입되고 이번 교육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그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그들이 이것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익히게 하느냐라는 게 큰 숙제였는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과정에서 이런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그 저항이 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고 이럴 수도 이게 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도 교육이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기회도 됐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의 그런 그 의견 수합과 그리고 그 토론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 과정이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면 7차 교육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또 이렇게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어 왔고 2009년도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6년 뒤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교육과정이 좀 안 바뀌고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최근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또 생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개정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점들을 지향하는지 그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과 중점에 대해서 우리 총론 주요사항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황교호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지금 7차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과제가 무엇 때문에 과연 교육과정을 또 개정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변화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이 하나 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수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이제 두 측면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방향이 될 텐데요. 미래의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알파고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 충격을 우리가 직접 가까운 데서 목격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의 방향을 또 설정하는 데 큰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첫 번째 그 알파고와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그 과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의 변화와 그 과제로서 나온 것은 예를 들면 맞춤형 교육의 이제 강화라든가 또는 단위학계의 어떤 자율성을 높이는 것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원격 교육 등등의 이 변화가 가져온 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그 교육과정의 개정 비전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그 뭐 기후 환경 변화,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 가치, 이것을 집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알파고가 가져오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 거기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주도적으로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비전을 설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회의 30년 뒤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학교에 가보라는, 교실에 가보라는 사실은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빠르게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이전과 같은 방식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 교수님께서도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인공지능이니 또 빅데이터니 그 디지털 교육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이번 개정의 중요한 포인트라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달라졌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죠. 변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세대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 교육 과정에서 얻어야 되는데요. 이 알파고 이후로 우리 이제 기성세대도 이런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교육에 반영할 때 이 학생들을 코딩 교육시키고 뭐 이런 걸 가르쳐서 개발자 만들자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을 이런 과정에서 획득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삶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르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이 인간과 기계의 어떤 차별성을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잘하는 것들을 인간이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넘길 수 있는 분 넘기고, 어떤 이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는 그런 부분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하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이제는 탈피해서 어떤 이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저희가 포커스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창의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정보교과를 단지 만들어서 새로운 과목 만들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단지 정보교과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기존 주요 과목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내서 학생들이 마치 호흡을 하듯이, 물 마시듯이 이 자연스럽게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얻어나가고 그들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개정 과정에서 강화되는 그런 학교별 시수를 활용해서 초등학교의 경우 34시간 이상, 중학교의 경우 68시간 이상 이 정보 교육을 이제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보 교과가 신설돼서 다양한 관련 과목들이 만들어지고 제공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비단 기술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우리 인간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혹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점에서 보면 정말 그 4차 산업혁명은 특정한 교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전 교과적인 그런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 변화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그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양성을 그 개정의 큰 이제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중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황교익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 또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과 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교과들이 있죠. 그 교과를 잘 또 발전시키고 좀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모든 교과에서 이 주제들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다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미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교과별 20% 증감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도 20% 증감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확보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측면에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를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과제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측면에서도 이런 그 자율적인 선택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방안을 찾고 있고, 끝으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교과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을 좀 제시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그 가르치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제라든가 또 학습과 평가까지 정말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한 과제가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한국마음을 바꾸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가 추진하는 그런 과제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과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우리 경인교대 원정덕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주로 국가사회적인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습자, 학생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의 중점사항 중에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속적인 발달로 이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학습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자라고 하는 첫 번째 과제를 잘 수행해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한 달 동안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이제 편성하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입학 초기 활동은 물론 지속되지만 그 중에서 일부의 시간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할애를 해서 학생들의 한글 해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문해 이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 간의 이제 연계와 어떻게 보면 연속성 내지는 이행의 과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총론 주요사항 발표에서는 이제 진로 연계 학기라는 용어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 전체를 통틀어서 진로에 대해서만 고민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 급별 그 이행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직업이 있으니 너가 한번 선택을 해보렴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관한 것,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들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학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유지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 여론조사, 아까 전에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자유학기 활동을 소폭 축소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그 시기에 고등학교 학점제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그와 관련된 진로 연계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황교익 교수님 설명을 들었고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원정덕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산업사회, 인구 팽창 시대에는 이제 교육과정에 학생을 맞추었다면 우리 인구 감소 시대, 또 탈산업 시대에는 그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맞추는 그런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설적으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려면 학습자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들과 그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학교 현장의 자율권 확대가 어떤 식으로 개선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인데, 앞서서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비전으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국가가 배우라는 것을 앉아서 잘 듣는 것만으로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교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제 국가가 하라는 것, 내지는 시도교육청이 하라는 것에 주로 어떻게 보면 권한이 치중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사와 학생도 교육과정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한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는 앞서서 잠깐 언급되었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교과군 안에서 20% 증감이 가능했지만 교과군 20%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도 그 20% 증감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과진도 나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7주 내지는 17회를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주 이상은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들을 모아서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발하는 방식 등으로 이번에 학교 자율 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수건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제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 이상수 실장님께 한 번 정도 보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이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 입장에서 봐서는 학교의 여건이나 또는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 또 이러한 교육과정의 자율화 또 분권화를 통한 학교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교육과정의 분권화라는 측면에서도 시도와 단위학교, 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시도에서는 교육감께서도 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러한 큰 틀의 교육과정의 분권화도 함께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그 진로 연계학기와 관련해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 수렴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자녀들의 진로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 걸 어려워하셨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급이 달라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서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이 시기에 다음 학교급을 위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 또 진로에 관한 고민들을 특별한 프로그램 속에서도 하지만 각각의 교과 수업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진로 연계학기를 도입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는 선생님들이 국가교육과정이나 지역교육과정과 같은 어떤 지침을 위로 올려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교육과정과 또 수업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에서 교육과정에 출발하는 이제 그런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제 그 학교 이제 단위의 교육과정 자율성 신장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그 고등학교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학점제를 빼고는 그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학점제에 대해서 뭐 그 의미라든가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등학교 학점제가 좀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일말의 그 의심의 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가 저희가 그 연구 시범 학교를 전국의 80%가 넘는 학교들에서 이미 시행도 하고 있고,
또 마이스터고와 특목고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의 선생님들께서 연구시범학교도 운영하시고 하시면서 몇 가지 우려점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의 과목 선택을 좀 더 확대해 주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 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시고 그런데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많이 해소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현재 현장에서 우려하시는 바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고교 학점제 점검 TF를 구성을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면 평가 전문가들, 성취평가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을 통해서 대학 입시와 연계해서도 고교학점제가 어떤 우려점들이 있는지, 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시도교육청의 장학사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현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 점검을 토대로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마련을 해서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점제가 되면 정말 학생들에게 뭐가 좋아질까? 어떤 점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지.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공부를 하고 또 진로도 그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저희가 시도나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 가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개발해 놓은 과목들을 다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까지를 보완하고 이제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라든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수업에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도 고등학교 시절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민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괜히 사회 문제가 됐던 것들이 국포자, 영포자, 수포자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한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다. 근데 이미 수십 년 전보다 사실 내용이 어렵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어떤 특정 과목들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나. 결국은 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시대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일정으로 배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또는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들과 유관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트라이해보는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자기의 미래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재미없어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볼 기회를 주고 그것에 유관된 과목을 다른 학생과 다르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수포자, 영포자, 국포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고 규모가 작은 학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여러 학교가 수요가 작은 과목들을 공동 운영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직접 가서 이동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을 주로 활용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동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하이브리드 소위 말하는 러닝을 우리가 구현한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학교별 어떤 격차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자기 또래의 다른 학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만의 어떤 교육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려면은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또 대학이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선진국에서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는 또는 소양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정말 그 한 단계 높은 그런 우리가 이 교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고교학점제가 이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또 하나의 취지는 국가가 고등학교까지는 학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제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다음 한 번 더 듣게 한다거나 공부를 더 시킨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학교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학생 스스로의 책무성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같은 고등학교에서 함께 동시에 졸업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대단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과락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보충 학습을 해준다든가 계절학기를 통해서라도 보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학기 중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학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도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도움을 주는 별도의 선생님을 보완한다거나 학습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너무 지나친 부담을 드리지 않고 고등학교가 잘 고교 학점제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교 학점제와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그 고교 대학 연계라고 할까요? 또 대학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대학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네, 저희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아까 이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 교육과정 개정의 글로벌 트렌드에 유념하고 수용할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OECD 미래교육 2030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이 학생 주도성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게 활동 중심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이 활동 중심 교육이 활동이 활동으로 끝나면 이게 사고력,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활동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추가 학습으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이 경우에 포인트는 활동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그동안 늘었는데 그거에 문제 해결의 경험을 주는 것에서는 우리가 과연 성공했는가에 저는 조금 우리가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현재 대학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학습을 좀 더 해본다거나 또는 어떤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해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대학과 고등학교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어떤 특혜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고 이걸 어떤 굉장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자기 분야를 어떤 문제 해결을 경험해보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한다면 저는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학습의 어떤 동력도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아주 효율적인 또는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합니다.